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13주까지 부가가치세 교재의 진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산물 등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농산물에서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다가 곱하기 공제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이제 운임 등 부수 비용은 당연히 제외해야 되죠. 운반비 이런 부분은 제외한 매입 원가를 하며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를 계산할 때 그 수입 가격에서 관세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부과 대상에 하는 가액이 관세 가액이라고 그러죠. 자,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 농산물의 가액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액 한도는 면세 농산물 관련된 이 면세 농산물 가지고 생산해낸 재화나 서비스의 과세 표준 곱하기 한도율이 까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 한도율은 다음과 같이 아래 표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1억 원 이하 음식점은 65%로 한도율이 꽤 높죠. 그리고 1억 초과 2억 이하는 60%, 2억 초과는 50%,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다른 음식점을 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도 55%, 45% 이렇게 한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한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도율이 40%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그 한도를 될 수 있으면은 많이 해주지 않으려는 세무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에서는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102분의 2만큼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까지 해주는데 아래 보면은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109분의 9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업 외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니은 이외의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106분의 6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 그러니까 약간 영세한 개인 사업자죠. 여기는 106분의 6까지 하고, 그 외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까지, 그리고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죠. 디귿번은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사업자는 102분의 2까지 해줍니다. 굉장히 적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다른 사업자는 역시 102분의 2까지만 해줍니다. 네, 다음은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식회사 A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공급가액이 주어졌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이 과세와 과세인지 면세인지 불분명한 부분은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만큼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겠죠. 자,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주식회사 A가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가액은 10억 2천만 원이다. 부대비용 4,700만 원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10억 2천만 원이 일단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주식회사 A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 기준 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은 면세에 사용하겠다. 면세에 써버렸으면 이것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7억 5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은 과세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과세에 사용한 부분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주식회사 A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 기준 1억 3,500만 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로 계상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다는 것은 과세에 쓸지 면세에 쓸지 이것이 불분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102분의 2만큼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의 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세사업에 사용한 7억 5천만 원, 7억 500만 원이죠. 7억 500만 원 있죠. 이 7억 500만 원은 102분의 2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과세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7억 500만 원 곱하기 102분의 2는 1382만 3529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 사용했는지 면세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전체 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 비중 그래서 과세 비율이라고 하죠. 이 과세 비율만큼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죠. 기말 재고에 있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있죠. 이거 곱하기 2020년 제1기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다 합친 것이 28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그 중에 과세사업이 11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비중만큼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고 곱하기 102분의 2를 하면은 105만 8,823원 이것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488만 2,352원 이것을 의제 매입 공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선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시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그것을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자한테 그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현재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과세가 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어떤 파생이나 강제 집행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출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그것을
부가치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대손 처리를 하겠죠. 대손 처리를 하고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가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손 처리를 했으면은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미 공급을 받을 때 그만큼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겠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공급하는 자한테 그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제받는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자신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자기는 이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의 과세기간에 그만큼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에서 뺀다는 거죠. 이미 공급 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시 그 금액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손이 확정이 돼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어떻게 대손세액 공제를 하는지 그 내용이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만큼을 그만큼 매출세액에서 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로서 자신이 폐업하기 전에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 경제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거죠. 그만큼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덜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은 서로 양쪽이 얘기해서 한쪽은 매출세액에서 빼고 한쪽은 매입세액에서 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래가지고 그만큼 신고를 했겠죠.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한테 통지를 하며 공급받는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경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공급받는 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입세액에서 그만큼 공제를 안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무서에서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급을 받는 자가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지연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공급받는 자가 이 사실을 충분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손 금액이 회수되는 경우는 이렇게 대손세액공제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금액을 다시 받았어요. 공급하는 자가. 저하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더한다는 거죠. 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세액에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에는 대손세액 과감이라고 나왔어요. 대손세액 과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더해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받는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죠. 대손 처리할 때까지 간 것은 갈 때까지 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손 금액이 회수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반면에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 대손세액 매입세액에서 이미 자기가 못 줄 돈이라 해가지고 매입세액에서 이미 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갚았다는 거죠.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러면 다시 또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변제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더해야 되는 거죠. 왜? 그만큼 더 공제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금방 전 페이지에 설명한 내용을 먼저 이 계산 구조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매출세액에서는 대손세액의 가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빼는 경우가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설명한 변제를 다시 해서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다시 더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에서는 먼저 매입세액에 빼는 걸 볼게요. 제일 아래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그랬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그만큼은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거죠. 이미 공급하는 자가 대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만큼은 그 매입세액에서 빼줘서 이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을 받는 자가 그만큼 나중에 다시 대손까지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그것을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제 매입세액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6번 내가 하면은 변제 대손세액을 여기 들어있죠. 여기는 다시 갚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납부세액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또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더하는 거죠. 확정신고 때 다시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방 설명한 대손세액 가감이 있었습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이 있었고 또 역시 매입세액도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설명을 했었죠. 공급을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서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거쳐서 받는 세금계산서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과세산업 전환 매입세액. 과세산업 전환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못 받았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때 전환 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걸 말하죠.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농산물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받는 걸 말하죠.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도 의제 매입세액과 유사합니다. 재활용 폐자원을 샀을 때 의제 매입세액과 유사한 형태로 받는 걸 말하죠. 이 재고 매입세, 이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제 대손세,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러 가지가 있었죠. 1번 공제받지 못할세,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이 있었고, 또는 접대비 매출도 접대비로 사용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법. 공통매입세액도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설명한 대손 처분받은 세,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 또는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세액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통국의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매출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출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양식에 1번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금액이 2억 원이고,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2억 원이고, 세율이 100분의 10, 그리고 세액이 2천만 원이죠. 이것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 신고를 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 5천만 원이 있네요. 수출 매출은 영세율에 해당되죠. 영세율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부는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한테 주는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수출업체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있지만은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계 상대 업자한테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타에다가 적습니다. 기타에 5천만 원. 이 영세율에 해당이 되니까 세액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영세율도 이 공급가액은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하고 1기 확정신고 하였는데 그 금액은 500만 원이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죠. 아니죠. 3번이 아니라 1기 걸 놓친 게 예정신고 누락분 7번이네요. 7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의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에 대한 세액이 50만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국이
생산한 재화 시가 1,000만 원에 해당되는데 이를 대표이사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내용은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걸 배웠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직접 내부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 이게 4번에 있네요. 기타에 해당되는 거죠. 정규 영수증 외에 매출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그 시가가 적혀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액이 100만 원이 적혀집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5일에 유일전자에 대한 받으러움 1,100만 원이, 여기 부가세가 포함된 1,100만 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가 2019년 10월 5일 날 발생했네요. 근데 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손 처리를 언제 할 수 있냐면은 부도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20년 4월 5일입니다. 이때 6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5일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 이만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가 되냐면은 1,100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100만 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0만 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를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5일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우주통신에 대한 채권 잔액이 1,650만 원 전액을, 이제 이것은 과거에 대손 처리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거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2020년 5월 31일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이만큼은. 그러면 다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매출세액에서 다시 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손세액공제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매출세액에서 감이 아니라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출세액에 이만큼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동채권에 대해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9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가 됐으면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이만큼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그리고 금방 설명한 것 중에서 우주통신에 대한 채권잔액에서 다시 받아서 대손세액 가산, 그러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될 것이 150만 원이 있는 거죠. 1650만 원에서 11분의 1이니까 150만 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되고, 위에서는 유일전자의 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5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에 8번을 보면은 5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가산한 형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액을 볼게요. 매입세액도, 자,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액은
세금계산 수취한 매입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거죠. 이 속에는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이 100만 원이 있다.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이 100만 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1억 2천만 원에는 고정자산 매입분과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510만 원의 농산물을 구입하였다. 농산물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의제 매입세액이 해당돼야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액인데 이 의제 매입세액을 해산하려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앞 페이지에서 제조업이면서 법인이에요. 제조업이면서 법인이고 당연히 중소기업도 아니니까 102분의 2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해서 한번 아래 세금계산서를 아래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매입이 1억 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그랬죠. 1억 2천만 원에는 고정자산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반 매입에 1억 원에 10%인 1천만 원, 고정자산 매입에 10%인 200만 원, 이게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매입세액,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을 보면은 이게 5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02분의 2가 해당이 되는 거죠. 102분의 2만큼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1억 2천에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질 않죠. 그래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은 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감계를 보면은 일반 매입세액 1,000만 원 더하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200만 원 더하기 그 밖 공제 매입세액 10만 원을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0만 원을 빼서 차감계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은 매입자는 공급을 받는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금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발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자신의 관할세무서에다 신청을 하면은 자신의 관할세무서는 그 금액만큼을 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죠. 입력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그만큼을 통보를 합니다. 그 금액을 통보를 하면 공급자 관할세무서가 이 공급자한테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그걸 통보를 하죠. 그런 경우에 그러고 나서 다시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그 확인 결과를 통보를 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는 다시 신청인한테 확인 결과를 통지를 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그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고 또 공급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공급자에 알려줘야 공급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매입자로부터 그걸 다시 통보를 받아서 공급자는 그만큼 자신의 매출세액에 그 금액을 넣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리납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납부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는 자가 그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내지 않고 그대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염려에 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가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급을 하는 자한테 주지를 않고 공급을 받는 자가 그것을 킵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을 양수받는 경우에 대리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납부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수자, 그러니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나는 부가치세를 상대방한테 주고 그리고 나도 그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깔끔하게 받겠다. 이런 의도에 따라서 양수자가 그만큼을 양도자한테 부가치세를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원래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원래는 아니죠. 포괄적 승계는. 근데 부가치세가 이렇게 부가치세만큼을 대리납부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양수자가 재화를 공급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죠. 양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자한테 줄 부가치세 매출세액을 내고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그만큼을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똔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양도자한테 이제 양도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양수자의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해줬는데, 그런데 양도자가 사실 사업을 양도하고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양도자한테 부가세를 주지 말고 양수자가 갖고 있다가 직접 세금을 내게 해라. 이 방법이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 대리납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대리납부. 왜 용역만이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세관에서 전부 다 걸러지죠. 수입하는 경우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는 세관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재화는 해당이 없고 단지 용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권리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된다.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국내 사업자가 용역 등을 제공을 받은 거예요. 공급을 받았어요. 받을 경우에 그 대가를 줄 때, 대가를 직접 국외 사업자한테 대가는 주죠. 대가를 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국외 사업자한테 주지 말고 이것을 킵하고 있다가 직접 세무서에 공급을 받는 자가 납부를 해라. 예, 그런 의도죠. 왜 그러냐면은 역시 국외사업자는 그 받은 부가시설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대리납부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용역 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당연히 국내여야 되죠. 부가치세는 소비지 과세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애국인이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어도 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만큼 매출세액을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치세 과세 용역일 것. 당연히 과세 용역이야 부가치세를 내는 거죠. 과세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거죠. 네 번째, 제공받는 용역 등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용역일 것. 만약에 이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만약에 과세사업자라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제공받아서 상대방의 매출세액을 내지 않으면은 이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세사업자는 사실은 이러한 이 대리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그만큼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굳이 이러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을 대리납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거니까 그만큼을 안 받는 거니까 과세사업자는 이러한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면세사업자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간이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대리납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세무서는 결손이 생기는 거죠.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제도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서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그만큼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의무를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면세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이과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꼭 거기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용역 제공자한테 주지 않고 그걸 킵하고 있다가 그걸 직접 세무서에 내라. 이게 대리납부 제도입니다. 네, 결정 또는 경정 및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과 경정은 그래서 이제 결정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가 아예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개입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직접 확정하는 절차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당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과세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경정은 쉽게 말하면 고친다는 거죠.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고쳐서 바로잡는다 라는 것이 경정이죠. 경정이죠. 결정 또는 경정의 기관은 기본적으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데, 이것이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큰 대기업이다 하면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아주 큰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직접 결정이나 경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 경정의 방법은 실질조사와 추계조사가 있습니다. 실질조사는 직접 가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실질조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수입세금계산서, 또 장부 또는 그 밖에 증명자료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결정과 경정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추계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계조사 사유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이런 증빙,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에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갖춰주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이러한 증빙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춰서 거짓이 명백한 경우, 보통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죠. 세 번째, 세금계산서 이런 장부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같은 규모의 똑같은 근처에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특별히 잘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뭐 옆에 있는 업소보다도 신고 내용이 한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 전기료가 납부된 거에 비해서 너무 가동량이 턱없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생산량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추계 사유가 됩니다. 자, 환급은 이제 부가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이 있는 경우, 즉 매출세액보다도 매입세액 공제가 더 커서 환급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환급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 환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겠죠. 그럴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대상이 됩니다. 조기 환급의 대상은 그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매출세액이 재료고 뭔가 매입세액은 있을 거니까 우선 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시설 투자가 있는 경우죠. 시설 투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대규모 시설 투자니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제 사업자가 상태가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 이제 신고는 똑같이 하는데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은 이런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는 기간이 15일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 꼭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은 더 일찍 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죠. 근데 이럴 경우 매월이라는 경우, 매월은 1월 말이 끝나면은 1월, 2월, 3월 이렇게 받는 거고, 매 2월이라는 경우는 1월부터 2월치까지를 조기 환급을 받고 또 3월치 조기 환급을 받고 이런 형태로 받는 것을 매 2월이라고 그럽니다. 조기 환급을 받을 때는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후 예를 들면 매월 받는다 그러면 1월 말일 이후에 25일 즉 2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은 2월 25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거죠.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에는 1%고 1개월 이내에 미등록을 1개월 이내에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은 50%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1%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지연,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은 1%, 미발급 가산세는 2%가 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전송은 0.3%, 미전송은 0.5%가 됩니다. 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는 1%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위장, 가공발급 가산세. 이것은 좀 가산세가 세겠죠. 이 거짓으로 발급한 거니까. 가공 발급이라든가 가공 수치 가산세. 그런 경우에는 3%.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같이 가산세를 매기는 거죠.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 수치 가산세도 2%.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의 과다기재 발급 또는 수치가산세도 2%입니다.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수치가산세는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산세. 즉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하는 경우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 후 확인을 거쳐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은 공급가에게 0.5% 가산세를 무는 거죠.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미제출 가산세는 0.5% 역시 1개월 이내 제출을 하면은 50% 감면이 있고요. 부실기재 가산세가 0.5% 그리고 지연제출 가산세가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도 유사하죠. 지연수치가산세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가산세가 0.5%. 공급가의 과다기재 가산세가 0.5%. 현금 매출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기간이 있죠. 그런 기관들은 현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으로 하는 경우는 40%, 일반적인 경우는 20%, 영세율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때는 0.5%의 가산세를 묻니다. 과소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 부정은 40%, 일반적인 경우는 10%, 영세율은 0.5%. 자, 원래 영세율 같은 경우는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매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무신고나 초과 환급 과소신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를 매기는 거죠. 지연 납부 납부 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 부분, 경과일수 곱하기 0.025%. 이것은 일종의 이자 개념이죠. 초과 환급분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거 역시 경과일수 곱하기 0.025.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곱하기 3%.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3%를 하는 거죠.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기간이 지나는 경우는 3% 물고 또 거기다가 경과 일수에 따라서 0.025%를 묻니다. 한도로는 이것이 아무리 이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10%까지만 그 한도를 뒀죠. 그래서 10%를 초과하면 10%까지만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긴다라는 거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이 공급 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형태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 공급 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 사이의 부가가치율을 이미 세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10%죠. 오른쪽에 이제 부가가치율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보면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5%인데 이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율 10%를 받고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농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부가가치율 그리고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을 30%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업종을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업종별 가중 평균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구합니다. 특히 그 아래 그 박스의 공식을 보면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다가 총 공급 대가에서 각 업종의 공급 대가를 각각 구해서 이것을 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업종별 공급 대가의 가중 평균으로 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구해지면은 거기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을 더합니다. 재고 납부세액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을 경우에 그 일반과세자였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재고 납부세액입니다. 그리고 공제세액을 공제를 하죠.
공제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공제가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10,000원 내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 예정부과를 금액을 냈으면 예정부과 금액을 빼주고 가산세를 더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내는 거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업, 과세 유흥장소가 아니죠. 그리고 음식점업은 아까 부가가치율이 10%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갑은 갑의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공급대가가 5억 5천이죠. 그래서 원래 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공급대가 곱하기 아래 해답을 보면은 부가가치율, 이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율 10% 곱하기 세율 10% 하면은 납부세액이 5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금액이 5,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공제가 있죠. 그래서 해답의 3번을 보면은 5,500만 원 곱하기 2.6%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 공제죠. 이것은 연간 한도 1,000만 원인데 그 한도 내니까 143만 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다. 이것은 이 1,000만 원은 세금계산서 수치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 수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다가 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죠. 이걸 곱하면은 100만 원이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면세 농산물 구입금액은 2,700만 원이다.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의제매입세공제가 108분의 8이 만큼 의제매입세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700만 원 곱하기 108분의 8 하면 200만 원이 의제매입세공제가 되죠. 그리고 4번은 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했다. 그러면은 역시 10,000원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다 합하면은 44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이런 공제액을 다 빼면은 106만 원만 되는 거죠. 사실 간이과세자는 5억 5천의 공급대가인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공급대가가 5억 5천인 경우는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액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많이 원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상이 너무 좁으니까 간이과세 해당되는 한도를 올리려고 지금 입법 활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유형 전환 시 재고 매입세과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이 일반과세자의 특징은 뭐죠?
물건을 재화나 영역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가세자는 전부 다 받지를 못하죠. 매입세액의 일부만 받습니다.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는 항목으로 매입세액 곱하기 부가가치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게 간이가세자가 받는 거죠. 매입세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세액에 곱하기 부가가치율만큼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일부만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꿨을 때, 그럴 때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아주 일부만 해주는데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아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바뀔 때는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를 토해내라. 다시 정부한테 달라. 그게 재고납부세액이죠. 재고납부세액은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추가로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이 전환이 됐어요.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됐을 때는 그 내용을 이 재고품의 내용을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신고서 또는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냐면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이런 재고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다음에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이것은 취득, 건설 또는 신축 이후 10년 이내의 것. 우리가 건물, 구축물은 10년 이내의 것만 이 부가세법상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부가세법은 1년에 10%가 체감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 그 밖의 자산, 어떤 시설 자산이라든가 무슨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2년 동안에 감가상각이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감을 다 시켜버린다. 즉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한 과세기간에 25%씩,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한 과세기간에 50%씩 체감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업종 간이과세 전환 시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업종이 제조업이죠. 부가가치율이 20%인데 일반 과세자 갑은 2020년에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7월 1일 보유 자산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 제품이 2020년 1월 1일 구입했네요. 그런 제품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3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이것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는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100분의 10입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부가가치율 20% 해서 재고납부세액은 240만원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일 때는 한 과세 기간에 25%씩 체감하는 걸로 봤죠. 그래서 기계장치 구입이 2019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2019년 2기, 2019년 2기, 2020년 1기 이 두 과세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은 그만큼을 체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25% 곱하기 2개 과세 기간. 그래서 이만큼 체감한 거에 100분의 10 곱하기 1 부가가치율 하면은 재고 납부세액이 40만 원이 되는 거죠.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과세 기간에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한 과세 기간에 5%씩 체감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되죠. 2019년 1월 1일이니까 2019년 제1기, 제2기, 그리고 2020년 제1기 세 개 과세 기간이 경과가 됐죠.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1-5% 곱하기 3개 과세 기간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1 부가가치를 해가지고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13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경우 1424만 원이 재고납부세액이 됩니다. 이제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한테 지금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일반과세자가 이 간이과세자 물건을 사는 것을 꺼려 할 수가 있어요. 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사업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는 간이과세자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수출하는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수출기업에 이제 납품하는 사업자 이제 이런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간이과세자가 계속 적자가 나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오히려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했더니 아까 앞 페이지에서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계속 간이과세자로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신고를 하려면은 적용이 받으려는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은 이 포기 신고를 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신고를 한 날에 속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월 1일이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포기 신고를 한 신고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간이과세자를 하겠다고 포기 신고를 하면은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3년까지는 최소한 3년 동안은 계속 간이과세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3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계속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일반 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하루 1000달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를 적용받는 날에 1일부터 3년.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저는 신고할 때부터 일반 과세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은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1일부터 3년 이렇게 그동안에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요약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방식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제 제출형, 그러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안을 만들어서 만 24시간 안에 제출하는 형태로 과제 제출형 시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주에서 7주차 내용 중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문제, 그리고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복잡했었죠.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 이것은 간단 서술 형태로, 여기서 여러분이 간단 서술로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한 5줄 정도로 요약하는 형태로 간단 서술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9, 13주차 오늘 요약 정리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아까 한번 정리를 했었죠.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 계산하는 문제. 다 나왔던 거죠. 그리고 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리고 금방공방.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될 상황.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부가치세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